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. 오늘 4부 코너의 이름 신율과 김봉신이 함께하는 신과 함께입니다. 한 주간의 여론 분석해보는 순서죠. 신과 함께 오늘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바쁜 모양이에요 요새. 올림픽 때문에 계속 못 치고 있었잖아요. 좀. 예, 올림픽 때문에 바쁜 건 없습니다. 올림픽 때문에 바쁜 거 아니고요. 예. 예. 자, 오늘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죠. 이재명 후보가 하여간 90%가 넘는 것 같아요. 평균 잡으면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2위의 김두관 후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,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득표율이 너무 낮다는 거. 득표율이 아니라 투표율이 너무 낮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투표율을 보자면 과거에 과거 투표를 봤을 때 2020년 이낙연 당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율은 41.03%, 21년 송영길 당대표 당선 때는 42.74%인데 이게 상당히 직전 전당대회 투표율보다도 낮은 이게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흥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그런 부분일 거고요. 또 하나는 이제 큰 선거가 끝나면은 당원들이 이제 이완이 됩니다. 이완이 돼서 큰 선거라는 게 대선 말씀. 총선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총선. 예, 총선 끝나고 나서 있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근데 국민의힘은 높았잖아요. 국민의힘은 져서 그런가?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2023년 3월 당대회보다는 투표율이 약간 빠졌죠. 그때보다는 빠졌죠. 그런데 그때는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죠. 좀 투표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일단은 이제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 중에서 국민의힘에 이제 당적을 가지고 계신 책임 당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그래서 이제 권리 당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좀 다릅니다. 민주당은 이제 개파 연합이었고 사실 이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단일 조직이었기 때문에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. 사실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둘 때에는 과도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당원으로 이제 등록을 시키는데 그분 중에는 그 충성도가 낮은 분들도 많죠.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거나 저거나 제가 봤을 때는 84만밖에 안 된다는 국민의힘도 결국 동원 능력은 한 150만 되는 것 같고요. 민주당도 권리당원이 한 240만, 250만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하면 150만 요 수준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보일 때에는 사실은 누군가를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막 몰려드는 그런 그 참여율은 기대하기가 어렵다. 그래서 흥행이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기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이 흥행은 지금 그래서 흥행을 뭡니까 최고위원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많이 좀 보여주려고 하고는 있죠.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죠. 왜냐하면 전 국민적인 어떤 그 인지도나 이런 걸로 따지면 당 대표보다 최고위원 선거는 굉장히 관심이 덜 가죠. 덜 갈 수밖에 없죠. 예.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. 아무래도 여러분이 그 큐텐 그룹 관련 팀원과 이 위메프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방금 전해드린 겁니다. 근데 지금 말이에요.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유권자 1,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.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고요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20대 중반밖에 안 돼요. 예. 다른 여론조사 아주 비슷한데 이거하고 이 여론조사 지금 이런 상황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전국 순회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벤션 효과 같은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죠. 그리고 이제 원래 순회 방식이 컨벤션 효과 일어나라고 한 방식 아니에요? 그게 이제 대통령 그 후보 선출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
국민 여론조사에 이와 같이 관심을 보이기는 어렵고요. 여론조사는 아마 8월 중순에 있을 겁니다. 이 전당대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벤션 효과는 대단할 게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국민의힘도 컨벤션 효과가 대단하지가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 한동훈 그 지금 현 대표죠. 대표의 뭡니까 개인기로 따지면 40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35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한동훈 호도 조금 더 힘을 더 쓸 수 있는데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왜 못 쓸까요?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도한 네거티브라는 측면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. 과도한 네거티브는 이제 다른 후보들이 그렇죠.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수 성향인 분들도 되게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.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사실 큰 선거를 이긴 상황에서 지금 27은 거의 지금 바닥 수준입니다. 따라서 27이면은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일부를 가져와야 겨우 지금 이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의힘한테 열세이거든요. 그것도 두 번이나. 두 주 연속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세를 조금 가져와야 겨우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가서 국민의힘과 대등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.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가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도 성향 역 컨벤션 그렇죠. 효과. 일종의 이제 중도 성향 유권자를 고려했을 때는 반대 방향이 힘을 좀 받고 있다. 그 얘기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내에서의 어떤 의견의 첨도, 뾰족도라고 하죠. 이렇게 막 몰려 있는데 이게 중도 성향 유권자분들께는 확산이 되지 않고 관심이 이렇게 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그게 잘 안 되고 있다.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. 뭐 그런 면이 일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좀 빨간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8월 되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. 그때쯤 되면 왜요? 8월 되면은 이제 그때가 좀 전당대회가 그나마 있을 법도 하죠. 효과가 그때쯤 되면 한동훈 호도 또 힘을 낸다면 또 두 정당이 다 같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처럼 90% 이상 되면 사실 전체주의 정당에서나 나타나는 득표율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그게 아마 그 뭡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제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그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게 만약에 당직 선거가 아니고 이게 어디 뭐 대통령 선거인데 90%가 나온다 이러면 과거에 정치학자들은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나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징후가 좋지 않다. 민주주의에서는 뭐 이긴다고 해봤자 50%좀 넘는 수준은 아니겠느냐. 서구 민주주의 얘기죠. 근데 이제 당직 선거에서 이 정도 나타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 민주당 자체에서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게 인상을 줄 수는 있죠.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 당은 인물 다양성이 없네. 그럼 저 사람 혼자밖에 없는 건가? 따라서 그러면 혼자면 저 사람이 좀 위험해지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겠고요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측면에서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 당은 그러면은 다른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는 건가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게 단점이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한 세력을 다 끌고 가니까 대선에는 유리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줘서 이제 중량감을 높이는 방향이 있겠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김두관 그 후보와의 어떤 설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방향이더라고요. 보니까 이게 왜 다른 목소리를 뭐 좀 누르는 그런 정당이냐? 아니다 그렇지 않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봐서는 오히려 김두관 후보 너무 적게 나와요. 8%면. 글쎄요.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 시장에서도 브랜드 점유율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게 한 30%가 내려가면 1등 2등 뭐 싸우는데 2등이 30% 밑으로 내려가면 시장에서 철수해야 됩니다. 대충 한 30%, 25 요 사이가 그런 노선 그 마지노선이죠. 마지노선. 그런데 지금 보면은 김두관 8점 몇 % 나오나요? 지금 10% 안 되잖아요. 안 되죠.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
접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비율입니다. 질문. 예. 그러면은 김두관 후보의 정책 미래에도 이렇게 저조한 득표율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. 미치죠. 굉장히 좋지 않은데 사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민주당도 충분히 좀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15% 정도로 한 2명은 좀 나와줘야 이게 좀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. 그런데 지금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. 90%다. 90% 지금 나왔죠? 전체 88인가요? 90% 정도 조금 넘어요. 90이라고 이제 봤을 때 88은 아마 충청도가 충청권이 이제 88이 좀 넘었다라는 것 같은데요.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찬반 투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. 두 가지 효과. 찬반 투표도 찬성 90%는 뭐 관원상제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죠. 예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다. 효과는 되게 중량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긍정 효과가 이재명 뭐 후보한테 있을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지는 못하나 이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 최고위원 선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 이게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가 쭉 1위를 막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 김민석 의원의 힘을 실어주는 듯한 행동을 했더니 이게 김민석 의원 막 득표율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. 이건 제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의하세요? 그 보도에 대해서? 예,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정봉주 의원에 대한 그 지지세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고관여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뭐 노력을 했는데 뭐 노력상을 인정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도 사실은 그 명심에서 그렇게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사실은 모두 다 지금 명심에 호소하는 그런 후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과정에서 일부 미디어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기여도 이런 것들로 인정을 받는 그 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. 그래서 김민석 의원에게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해주는 것들 그거 그래서 올라간다 모르겠습니다. 전부 다 사실은 친명밖에 없는 그런 어떤 후보들이라 그 미묘한 차이를 확대해서 해석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. 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봅시다.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국갤럽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%포인트 빠졌어요. 이거 어떻게 보세요? 대통령 지지도 글쎄요. 제가 이제 29에서 만약에 대통령 지지도가 여기서 진짜 1%라도 더 올라갔으면 30% 선을 회복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게 빠졌다.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겠네요. 28로 이게 이제 내려앉은 건데, 저는 여러 가지인데 대통령이 첫 번째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 신뢰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. 두 번째 전당대회 여당에서 이게 전당대회를 했는데도 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. 분명한 거는 탈동조화되고 있다. 이렇게 봤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때에 이렇게 힘을 받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.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그러면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힘을 낸다던가 여당에서 다른 인물들이 앞서 나가면서 대통령실에서 그걸 이렇게 받쳐나가는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30% 선을 회복하고 더 괜찮아질 수가 있는 거죠. 그 당을 앞세우면은 좀 그렇죠.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. 지금은 맞습니다. 지금은.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. 가능합니다. 아니 가능한데 윤 대통령의 어떤 성격도 있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? 아니 지금 성격을 앞세워서 20% 중반으로 다시 꼬꾸라져서 20% 초반까지 빠지는 이런 상황보다는 성격은 좀 뒤로 놓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앞에 놔야지.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다시 등장해야지 사람들이 반갑고 하니까 좋아하고 조금 더 지지하고 해줄 수가 있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도 더 힘을 좀 실어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. 그렇게 해야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끝내고 대우를 좀 추스려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
여당이 이 뭡니까 국회 내에서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는 게 훨씬 낫지. 아니 그 지금 굉장히 그 비호감 정서가 있는 아직도 가득한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앞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.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큰 패착이 될 거예요. 그거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당장 지지율 올리는데 큰 역할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? 다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. 대통령실에서. 심지어는 지역도 내려가서 뭘 약속도 해보고 뭐 민생 행보도 해보고 예. 시장도 가고 다 했습니다. 다 했는데 지금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거의 유일한 방식은 당을 좀 앞세우고 본인은 뒤로 빠지는 것이 유일하다.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더 빠집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안 하면은 그러면은 위험하죠. 위험하고. 위험하다는 게 그러니까 더 빠질 위험이 충분히 있죠.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전당대회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밖으로 이제 뭐 힘을 뭐 못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대오가 완전히 갇혔다, 전열을 정비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카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은 지금 차라리 여당을 어떻게 다독여서 뭐 좋은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. 지금 정책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난 총선 끝나고 나온 정책이 나올 만한 카드는 다 나왔거든요. 더 나올 게 있습니까? 더 나올 게 있다면 울산 앞바다를 파는 게 아니고 칠광구를 어떻게 뭐 판다든가 다른 거밖에 없어요. 아니면은 뭐 보물선 있지 않습니까? 그 일제시대 때 그 바다에 빠진 거 위치가 알고 있다는데 그걸 건져 올린다거나. 그거 뭐 진짜 알고 있는지 뭐 진짜 그 배가 있어요, 근데? 두 군데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뭐 시추를 해가지고 욕 먹는 것보다는 보물선을 드러내는 게 더 낫죠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김봉신과 함께하는 신과 함께 지금까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였습니다.